안녕하세요. 강준식입니다. 먼저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라월 투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음이 틀렸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온간 제2의 얄타회담이 열릴 예정으로 있어요. 1945년 2월 흑해연안의 크림반도에서 열린 그 얄타회담에서 틀이 형성되어 가지고 21세기로 넘어와서까지도 그 구도를 벗어나지는 못했던 20세기형 세계 질서가 이제 종말을 고하고 21세기형 세계 질서가 바야흐로 펼쳐지려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럼 새로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 질서란 뭐냐? 그거는 2차 대전 후 지속되었던 바이폴러 시스템, 곧 미국과 소련의 양극 체제와 소련 붕괴 후의 유니폴러 시스템, 곧 미국의 일극 체제 시대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멀티폴러 시스템, 곧 다극 체제 시대가 개막이 된다는 얘기예요. 얄타 회담에서 사실상 남북 분단의 한반도 운명이 결정되었던 건데 제2차 얄타 회담의 성격을 띤 미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운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은 이 프로가 한자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만 자제를 하고 오늘의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묘한 족보. 역사의 새로운 장은 2차 대전이나 러우 전쟁 같은 그 사건의 종말을 계기로 시작된 경우가 많은데 나는 10세기의 정세 변화가 장보고 암살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다고 봅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은 장보고 시대에 숨죽이고 있었던 동아시아 각처의 해적 또는 해상 세력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것. 이에 신라 조정에서는 장보고처럼 체제를 위협하는 인물이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도록 서남 해안을 통합하는 방수군을 창설을 했는데 바로 그 방수군의 비장이던 견훤이 오히려 신라 조정의 반기를 들어 후백제를 설립하게 되었다는 점, 이를 뒤따라 궁예가 봉기했다는 점, 그리고 해상 세력과 손잡은 작제건의 손자 왕건이 궁극적으로 고려를 세우게 되었다는 점 등입니다. 여기서 고려조를 연 왕건의 족보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고려사에 인용된 편년통록, 편년강목, 성원록 등의 문헌을 통해 왕건의 족보를 종합해서 도표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왕의 족보인데도 도표에 보는 것처럼 왕건의 조상은 부계로 할아버지 이상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모계로도 어머니 몽부인은 출신을 모르고 할머니 용녀는 두은점의 딸이지만은 정조 할머니 진의부터는 그의 아버지 보육, 그의 할아버지 강중, 그녀의 정조 할아버지 호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계와 모계를 통틀어도 7대조 이상은 적혀 있지를 않아요. 먼저 모계로 왕건의 7대조에 해당하는 호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물은 왕건의 증조 할머니인
진의의 증조 할아버지에 해당하는데 편년 통록에 따르면 스스로 송골 장군이라 자칭하던 호경은 백두산 부근에 살다가 아들 강충을 낳았고, 강충은 서강 영안촌의 부잣집 딸인 구치의를 아내로 맞은 뒤에 거처를 옮기면 사만을 통일할 인물을 낳게 된다는 그 도사의 말에 따라서 송악군으로 이사를 했고, 상사찬, 곧 그곳 촌주, 촌장이죠. 그곳 촌주를 하면서 거기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 그 보육은 형의 딸인 그 덕주와 결혼을 하고 두 딸을 낳죠. 그 두 딸 중 언니가 천하를 덮는 오줌 꿈을 꾸었는데 동생 진이가 그 꿈을 비단 치마를 주고 삽니다. 그 후 동생 진이는 천하를 유람다니던 당나라의 귀인과 관계를 맺은 뒤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왕건의 할아버지 작재건이었다는 겁니다. 계보가 직선적으로 이어지질 않는 데다가 스토리도 좀 이상해요. 칠대조인 호경이 산신령 과부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그렇고, 형의 딸하고 결혼했다는 부분도 그렇고, 도사 이야기나 자매 사이에 오줌 꿈을 사고 파는 일화도 그렇고, 왕건의 선조인 호경은 백두산 쪽에서 내려와 송악에 정착을 했고, 강충대에 와서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하고 상사찬, 곧 촌주 직함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송악 지역의 유지나 호족이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명문대가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서 왕이 나오게 되니까 가문의 출자와 내력을 좀 신비하게 윤색을 하기 위해서 오줌 꿈을 사고 파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매몽설화, 꿈을 팔고 사는 이야기, 매몽설화 같은 이야기도 집어넣고 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선 왕건의 직계 조상이 되는 작재건의 이야기도 만만치를 않아요. 고려사의 고려세계를 직접 인용해 볼까요? 작재건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신묘하며 용맹하였다. 나이 6살이 되자 어머니에게 나의 아버지는 누구이신가요? 하고 물으니 어머니가 당나라 분이시다. 라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그 이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라면서 6종류의 교육 과목인 유계에 능했는데 특히 글쓰기와 활쏘기에 뛰어났다. 16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활과 화살을 주었다. 작재건은 크게 기뻐하며 활을 쏘았는데 백발백중이라 사람들이 그를 신궁이라 불렀다. 이에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장사배를 탔는데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니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고 어두워져 배가 사흘 동안 나아가질 못했다. 배 안에 사람들이 점을 쳐보니 마땅히 고려인을 없애야 한다 라는 점괘가 나왔다. 작재건이 활과 화살을 들고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졌는데 아래에 바위가 있어 그 위에 서게 되었다. 그러자 안개가 걷히고 바람이 순해지더니 배가 나는 듯이 떠나갔다. 작재건이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대목은 고구려의 유리가 아버지 주몽을 찾아 나서는 장면과 흡사해요. 작재건의 아버지는 편년 통록에 당숙종, 편년 강목에는 당선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왕건은 당나라 황제 집안이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좀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우선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고 왕건의 출생연도인 서기 877년부터 역산을 해보면 왕건의 할아버지인 그 작재건은
817년경에 그리고 작재건의 어머니는 787년에서 800년경에 대개 여자는 좀 일찍 시집을 가니까 787년에서 800년경에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출생 연도는 아니고 그저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그런데 작재건의 어머니와 관계했다는 그 당나라 숙종, 당숙종의 출생 연도는 서기 711년이에요. 나이차가 무려 7, 80년이나 되니까 맞지를 않죠. 또 당선종의 경우도 출생연도가 810년이고 혼자서 유람을 다닐 정도의 나이가 20세라고 보고 그 정도를 더하면은 대략 830년 이후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선종의 상대인 진의는 이미 30, 40대 아줌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록에는 처녀였다 그러니까 역시 앞뒤가 맞지를 않는 겁니다. 이러보면 작재건의 아버지는 당나라 황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이 배에서 점을 칠 때 작재건을 고려인이라고 했던데 이 시기는 아직 고려가 생기기도 전이었으니까 그들이 말한 고려인이란 고구려인 또는 발해인을 가리킨 겁니다. 작재건의 생부를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산동반도의 제나라, 이정기의 제나라 또는 치청왕국의 높은 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설을 제기한 분도 있는데 서기 819년에 패망한 제나라 또는 치청왕국은 당시 아직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은 하지만은 역시 추정이죠. 나는 이 족보를 보면서 문득 진나라 복종의 모섬 출신의 진승이 봉기하면서 외쳤던 왕후장상에 어찌 씨가 있으랴 하는 유명한 문구가 떠올랐어요. 좋은 집안을 자랑하고 족보를 들먹이는 것은 기득권을 누리게 된 그 후손들이지 정작 기업이나 나라를 처음 창업한 사람들 가운데는 왕후장상의 씨가 아닌 경우도 많았죠. 가령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나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은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고 일본의 도요토미 시데요시도 그랬고 말이죠. 족보를 보면 누구의 자손이었는지 분명치가 않은 작재건의 경우도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까. 참, 이야기 속에서 바다에 몸을 던졌던 작재건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좀 길지만 그런대로 이야기 자체가 재미도 있기에 고려사, 고려 세계의 기사를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작재건과 용녀. 갑자기 한 노인이 다가와 절하며 말했다. 나는 서해용왕이요. 매일 해질 무렵이면 늙은 여우가 밝게 빛나는 부처의 형상으로 변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오. 구름과 안개 사이에 해와 달과 별들을 축 버려놓고 소라를 불고 북을 치며 음악을 연주하면서 내려와 이곳 바위에 앉아 가짜 경전을 읽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내 머리가 심히 지끈거리오. 듣기에 그대가 활쏘기를 잘한다던데 부디 나의 골칫거리를 없애주시오. 이에 작재건이 허락하였다. 때가 되자 공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더니 과연 서북 쪽에서 다가오는 자가 있었다. 작재건은 그 자가 진짜 부처인가 싶어 감히 활을 쏘지 못했다. 노인이 다시 다가와서 말했다. 저게 그 늙은 여우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마시오. 작재건이 활을 들고 화살을 당기니 목표물이 화살에 맞아 떨어졌는데 과연 늙은 여우였다. 노인은 크게 기뻐하며 그를 궁으로 맞아들이고 살해하며 말했다.
그대의 도움으로 내 걱정거리가 사라졌으니 큰 은혜를 갚고 싶소. 서쪽으로 당나라에 들어가 천자이신 부친을 만나보겠소? 아니면 7가지 보물을 풍부히 갖고 동쪽으로 돌아가서 모친을 봉양하겠소? 작재건이 대답했다. 제가 원하는 건 동쪽 땅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노인이 말했다. 동쪽 땅의 왕이 되자면 그대의 자손이 삼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오. 그 밖의 것은 명에 따르리다. 작재건은 그 말을 듣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깨닫고는 망설이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뒤에 앉아있던 한 노파가 희롱하듯 말했다. 어찌 그 딸을 취하지 않고 떠나는 거요? 작재건이 비로소 깨닫고 이를 청하니 노인은 맏딸 저민이를 아내로 삼게 해주었다. 작재건이 7가지 보물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자 용녀가 말했다. 아버지에게 있는 버드나무 지팡이와 돼지는 7가지 보물보다 더 값진 것인데 어찌 청하지 않으시는지요? 이에 작재건이 7가지 보물을 돌려드리며 버드나무 지팡이와 돼지를 얻고 싶다고 청하자 노인이 말했다. 그 2가지는 내 신통한 보물이지만 그대가 원하니 어찌 따르지 않겠소? 하고 돼지를 더하여 주었다. 이에 오칠한 배를 타고 7가지 보물들과 돼지를 실은 뒤 바다를 건너 이내 육지에 도착했는데 그곳이 바로 창릉굴 앞 강변이었다. 배주정조 유상의 등이 소식을 듣고 말했다. 작재건이 서해 용녀를 아내로 데려왔으니 실로 큰 경사로다. 하고 계주, 정주, 염주, 배주의 내주와 강화, 교동, 하음, 세현의 백성들을 이끌고 와 영안성을 쌓고 궁시를 지었다. 용녀가 처음 왔을 때 곧바로 계주의 동북쪽 산기슭에 가서 은대야로 땅을 파 물을 길었었는데 지금의 개성대정이 그곳이다. 1년이 지나도 돼지가 우리에 들어가지 않자 돼지에게 말했다. 만일 이 땅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면 나는 내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겠다. 이튿날 아침 돼지가 송악산 남쪽 기슭에 가서 들어누우므로 마침내 새 집을 지었는데 그곳이 바로 강충의 옛집이었다. 영안성으로 가며 산 것이 30여 년이었다.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거타지 설화와 비슷한 이 이야기 속의 용녀를 아내로 데려가라고 부추긴 노파는 아마도 용녀의 어머니였고 작재건에게 금, 은, 청옥, 백옥, 만호, 산호, 호박 등 7가지 보석을 잔뜩 내준 그 노인은 용녀의 아버지였죠. 엄청난 재력가 집안의 장가를 든 거예요. 물론 작재건 집안도 그 외증조부 강충이 부잣집 딸과 결혼을 했고 상사찬이란 이름의 촌주도 역임을 했다니까 그 지역 유지나 호족 정도는 되었겠지만 그렇다고 사계지와 삼계현 사람들을 동원해서 영안성과 궁시를 지을 정도의 재력가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배주의 관리 그 유상희 등이 서해 용녀를 아내로 데려온 것이 큰 경사라면서 기뻐했던 걸 보면은 용녀의 친정이 대단한 재력가 집안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문에 적힌 그 궁실은 대궐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대궐같이 큰 집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던 그 용어죠. 그걸 짓도록 자금을 대준 작재건의 그 장인은 대체 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두운점의 정체. 용녀의 아버지는 자신의 신분을 서해용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무속이나 그 불교에서는 바다를 영지로 삼는 그 용왕은 일종의 용신으로, 그리고 용왕의 딸인 그 용녀는 일종의 그 선녀 같은 공주로 인식이 되죠. 그들이 사는 그 용궁도 바닷속의 아름다운 궁전이고, 하지만 실제 맥락에서는 바닷속에 용궁 같은 게 있었겠어요? 고려 왕실의 족보인 성원록에는 작재건의 장인이
평주 사람 두은점 각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신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거예요. 삼국사기에 보면은 신라시대에도 두질, 두사지처럼 콩 두자가 들어간 인명이 보이기는 하지만 두은점의 그 두가 과연 성씨였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만일 두은점의 두가 성씨였다면 용녀의 본명이 두민의나 두저민의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냥 저민의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같은 의문에 그 전원철 박사나 정진명 시인의 그 보다 전문적인 어원적 연구 결과를 원형을 해보면 두은점의 그 점은 몽고로 테무루가 텀무루, 텀무, 겸, 점으로 변한 발음이었다고 합니다. 테무르를 한자로는 첩목아로 음차를 했었고 이에 그 중국식 발음은 티에무알인데 끝에 알 발음이 약해지면서 티에무, 티엠, 텀, 텀, 덤, 점으로 수렴해 간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테무르는 투르크, 돌고리죠. 또는 튀르키예 쪽으로 가면은 티무르로 바뀌죠. 어차피 귀로 들어옮긴 것이기 때문에 표기가 조금씩 달라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쇠나 철이라는 뜻의 테무르는 고려 공민왕의 몽골식 이름 백안천목아, 바얀테무르나 이성계 할아버지의 몽골식 이름이었던 바란천목아, 바얀테무르 등에도 보이는 이름으로 두은점의 경우는 무슨 테무르였던 셈입니다. 그 무슨 테무르, 다시 말해 두은점의 그 두은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브리야트어로 쓰여진 브리야트 역사의 글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바다의 통치자인 토고온 투메르 카안이라는 인물이 나온다 그래요. 브리야트어를 모르는 나는 읽어보지도 못했지만은 그 전원철 박사에 따르면 그 토고온 투메르 카안의 그 토고온을 음차한 것이 두은이었다는 거죠. 투메르는 테무르의 그 변형으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텀무루, 텀무, 겸으로 수렴해 가다가 정착한 그 점이었으므로 토고온 투메르는 결국 두은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토고온 투메르 카안의 그 카안은 뭐냐? 카안은 몽고로에 보이는 칸인데 왕이란 뜻이죠. 성원록에 적힌 두은점 각간의 각간은 토고온 투메르 칸의 칸을 음차한 표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두은점이 작재건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서해 용왕과도 맞아 떨어집니다. 서해 용왕의 그 용은 고대인 큰 구렁이로도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용왕은 구렁이 왕, 구랭이 왕, 구레이 왕, 고레이 왕, 고래왕, 고려왕, 고구려왕이 되는데
당시에 그 서해라는 것은 발해를 가리키므로 서해 용왕은 결국 발해 계통의 고구려 왕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점은 풍랑을 만난 배에서 그 점괘를 보았을 때 사람들이 작제건을 고려인 곧 고구려인이라 지목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죠. 그러나 이 무렵 고구려나 그 뒤를 이은 발해국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에 막 고구려 왕이나 발해왕이 실제할 수는 없죠. 두운점 뒤에 붙은 그 각가는 본래 신라 17관 등의 제1등으로 이를테면 뭐 김유신이나 문무왕의 동생 김인문 같은 막 왕족급의 존재들이 임명되던 그 최고위직이었는데 막 그 같은 골품제 사회에서 고구려나 발해 출신이 임명될 수 있었던 자리가 아니에요. 다만 막 국정이 혼탁해진 그 신라 말기로 오면은 지방 호족들이 뭐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뭐 두운점의 경우에는 관직명이라기보다도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왕이란 뜻의 그 칸을 각간으로 음차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 두운점은 왜 스스로를 서해 용왕이라고 자칭을 했던 걸까요? 마을 사람들은 왜 작제건이 서해 용녀를 데려왔다고 크게 기뻐했던 걸까요? 막 경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두운점은 뭘 하던 사람이었기에 영완성과 궁실 건축비까지 대줄 수 있었던 걸까요? 작제건에게 뭐 딸을 내줄 때도 7가지 보물을 잔뜩 주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왕의 타이틀이 붙었던 걸 보면은 막 호칭에 어울릴 만한 나름대로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가 발해나 고구려의 왕족이었다고 보기도 하는데 막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만은 나는 서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에서 왕국에 버금가는 세력을 이룬 존재, 바다의 왕, 막 그렇게 말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나요? 네, 해상왕 장보고죠. 에딘 라이샤워 교수는 동아시아에 창궐하던 그 해적들을 소탕하고 바다를 독점했던 그 장보고를 The Merchant Prince of the Maritime Commercial Empire, 해양 상업제국의 무역 왕이라고 극찬을 했었죠. 그 세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궁중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왕족 김우징을 막 45대 신무왕으로 등극시키는데 그 일조할 정도였어요. 이후 그의 존재에 위협을 느끼게 된 신라 조정이 자객을 보내서 그를 암살을 합니다. 동아시아의 바다를 장악했던 장보고가 사라지자 숨죽이고 있던 동아시아 각처의 해상 세력 또는 해적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장보고의 출신에 대해서는 재당 신라인이다 뭐다 해서 논란이 많지만은 그의 부하였던 염장이 금일의 광주인 그 무주 출신이었다는 기록, 그리고 염장을 자객으로 보는 김양이 한때 무주 도독을 역임했다는 기록 등으로 미루어 호남 출신이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은 됩니다. 또 상해 밑쪽의 그 주산군도나 영파 지역의 해적들 가운데는 배를 잘 타는 백제계가 많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 장보고 또한 백제계였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보고의 사후 다시 고개를 든 해적들 가운데는 특히 서해, 곧 발해 쪽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 있었는데 나는 그게 두은점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서해 용왕. 두은점은 좋게 말하면 제2의 장보고 같은 해상왕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서해의 해적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작제건을 사이로 맺은 것도 따지고 보면 송악 지역의 호족과 연대를 맺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 역으로 이번에는 두은점 세력과 연대한 작제건의 이름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작제건의 이름. 아직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장난감 딱총 같은 걸 만들고 있으면 그 노인들이 다친다, 그런 거 맹글지 마라 하고 꾸중을 주곤 하셨는데 학교에서 만들다가 표준어라는 걸 배운 뒤로는 맹글다는 서울 사투리였나 보다 했습니다. 사전을 찾아봐도 맹글다가 방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훈민정음 언해본 사진을 좀 보실까요? 붉은 선 안에 들어있는 글자는 훈민정음 시대의 글자로 맹가노니, 곧 지금의 맹가노니인데 이 말의 원형은 맹갈다나 맹갈다입니다. 세종대왕 때는 사투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작제건의 그 작은 지을 작이지만 만들 작도 되죠. 그러나 훈민정음식으로 하자면 맹갈작 또는 맹갈작이 됩니다. 이 맹갈 또는 맹갈은 말갈 또는 후세의 몽골과도 통합니다. 여담이지만은 미국 경주마에 맹글리칸이라는 그 말이 있어가지고 놀란 일이 있는데 이거 맹글리칸은 그 뭐냐 하면은 말갈왕 또는 몽골왕이란 그 뜻이 되거든요. 작제건의 제 발음을 좀 살펴보죠. 제는 임금제, 제는 중세어 뒤로 클 때의 중세어 발음 뒤와 비슷하게 들립니다. 작제건의 건 발음은 중세어에서도 건인데 이건 간의 중세어 발음 건 또는 간과 유사합니다. 이 간은 몽골어로는 칸이나 칸, 투르크어로는 카간, 한자로는 한, 가한 또는 간으로도 표기를 했는데 신라 초기 거서간의 간과 같은 바로 그 간, 왕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대와 건을 합친 대건은 대간, 대간, 대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작제건은 맹갈대건, 맹갈대간, 맹갈대간을 거쳐 말갈대왕이 되죠. 그럼 말갈대왕의 말갈은 뭐냐? 학교 국사 시간 같은 데서는 말갈족이 따로 있고 고구려족이 따로 있었다는 식으로 가르치는데 크게 잘못된 겁니다. 당나라 때 편찬된 산스크리트어 소사전인 봄어 잠명에 보면은 고구려는 무구리라 한다. 라고 적혀 있고 역시 당나라 때 편찬된
당 범양어 쌍대집의 인터넷판을 직접 보여드리면 붉은 선안에 고려 괄호 열고 무구리 괄호 닫고 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때의 고려는 고구려인데 바로 그 고구려가 무구리라는 거예요. 동로마 제국의 역사자 테오필락투스 시모카데스가 서기 618년에 펴낸 역사에는 아바르 곧 유연이 돌고래에게 패망한 후 그 잔존 세력이 무크리로 망명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위키피디어 영어판을 보여드리면 여기도 붉은 선안에 무크리 괄호 열고 고구려 괄호 닫고 라고 되어 있죠. 무크리가 바로 고구려였던 거예요. 삼국사기에 보면은 고구려 대무신왕의 어릴 적 이름이 무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발음도 원래는 무크리예요. 이게 다시 무구리, 무굴, 무갈 또는 말갈로 변하고 한편으로는 모굴, 모골, 몽골로 변한 겁니다. 실제로 페르시아어로는 몽골을 모굴로 표기합니다. 왜 이렇게 조금씩 달라졌을까요? 사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말은 그 과정에서 변화가 조금씩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역이 달라지면 더 그렇죠. 사투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따라서 작제건, 다시 말하면 맹갈대건, 맹갈대간, 맹갈대간은 말갈대왕, 곧 고구려 대왕이란 뜻입니다. 고려 족보를 적은 성원록이나 편년통록, 편년강목 등은 고려가 세워지고 나서 200여 년이 지난 뒤에 쓰여진 책들이기 때문에 이 무렵은 작제건이 이미 고려의 흔강대왕이나 또는 경광대왕 또는 의조로 추존된 상황이라 그를 대왕으로 표기했던 거예요. 앞에 소개한 고려사 고려 세계의 스토리 가운데 작제건이 동쪽 땅의 왕이 되고 싶다고 하자 그 서해영왕은 건자가 3대를 이어야만 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작제건, 용건, 왕건의 그 3건이 보이죠? 3대째인 왕건 때 고구려가 건국이 됩니다. 이번에는 왕건의 아버지인 그 용건의 이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건이 완성. 우선 용건을 낳은 그 용녀의 경우 구렁이녀, 구랭이녀, 구레이녀, 고레이녀, 고래녀, 고려녀, 고구려 여자가 됩니다. 그녀의 본명인 저민의의 중세어 발음은 주민의, 중국식 발음은 주민이가 되는데 이는 고구려 시조인 주몽의 중세어 발음 주몽, 중국식 발음 주멍과 비슷해 저민의를 주민의, 주몽이, 주몽의 후손으로 유추한 분도 있어요.
영녀 저민의는 고구려 여자 주몽의 후손이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 고구려 여자가 나온 용건의 경우도 같은 논리에 따라 구렁이건, 구랭이건, 구레이건, 고레이건, 고래건, 고려건, 고구려 왕이 됩니다. 용건은 꿈에서 본 미인과 똑같이 생긴 여인을 길에서 만나자 결혼을 했는데 그 출신을 몰라가지고 꿈에서 보았다는 뜻의 몽부인 또는 나중에 사만을 통일한 왕건을 낳았다는 뜻에서 한시 부인이라고 했다는 그 아내와 함께 살면서 송악산 남쪽에 새 집을 지었는데 풍수지리의 대가인 그 도선이 지나가다 보더니 기장을 심을 땅에 어찌 삼을 심으셨소? 하고 실문을 했다 그래요. 도선은 왜 그랬던 걸까요? 기장 제자는 기장 직자와 같은 뜻으로 쓰였던 글자이기 때문에 기장직의 갑골문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왼쪽은 그 별을 그린 것이고 오른쪽은 그 별을 가꾸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장은 그 씨앗이 아주 작아서 좁쌀이죠. 타종 후에 어떤 모는 빽빽히 자라고 어떤 모는 듬성듬성 자라기 때문에 빽빽이 자라는 모를 다른 곳에 옮겨 심어야 한다 그래요. 갑골문은 바로 그 모습을 스케치한 그림이죠. 그런데 가뭄에 강하고 기후에 잘 적응을 해가지고 생산량이 안정적인 그 기장은 고대 식생활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고대인은 오곡의 으뜸인 기장을 곡물의 신으로 간주를 했어요. 이 경우 곡물의 신 직자는 토지의 신 사자와 합쳐 나라를 뜻하는 그 사직이 됩니다. 한편 고대엔 그 삼배옷이 그 상복을 상징을 했기 때문에 도선이 언급한 기잠과 삼 또는 마의 대비는 왜 새나라 일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고 죽어가는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느냐라는 뜻이었던 걸로 해석이 됩니다. 이 같은 도선의 말에 따라 용고는 다른 곳에 새집을 짓고 살았는데 과연 서기 876년 4월 몽부인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왕건이었어요. 서해용왕의 말대로 세 번째 간이 왕이 된 겁니다. 왕건의 이름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왕씨였다는 설도 있지만은 아버지 용곤이나 할아버지 작제건의 이름에 보이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왕건대에 와서 왕을 성씨로 삼았던 것 같아요. 왕건의 아버지도 원래는 그 용건이었는데 왕건이 등극하고 난 뒤에 이름을 왕룡으로 바꿨죠. 그럼 왕건의 그 왕씨성은 어디서 온 걸까요? 중국 어디서 왔다는 그런 설도 있지만은 고려사, 고려 세계에 보면은 고려 후기의 성리학자 이재현이 언급했던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현이 또 이르되 김관희가 말하기를 도선이 세조의 송악 남쪽 저택을 보고 말하기를 기장을 심을 밭에 삼을 심었도다 라고 하였다. 기장과 왕은 방언에서 서로 유사하다. 그러므로 태조가 이에 따라 왕씨를 성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왕건은 도선이 말한 기장이 왕이란 뜻의 방언과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왕씨를 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막 고려 때는 왕을 정말 기장이라고 했던 걸까요? 막 고려 때의 기록은 발견할 수가 없지만은 6세기 양나라의 주흥사가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진 천자문에 한글 색임과 음을 달아가지고 전남 광주에서 1575년 간행한 광주 천자문이란 책이 있는데, 이게 뭐 광주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일본 동경대학의 소장이 되어 있었다 그래요. 1575년이면 선조 8년이고 그 15년 뒤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그 임진왜란 때 가져간 건지 아니면 한일 합병 이후에 가져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아무튼 붉은 선안의 글자를 좀 보세요. 왕, 기자, 왕이라 표기해 놓은 부분이 보이죠? 기장에 그 이응자가 빠진 기자인데, 임진왜란 이전에는 왕을 기자라고도 불렀던 모양이에요. 왕건은 처음에 궁예 밑에 있다가 역성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궁예를 몰아낸 뒤 서기 918년 6월 15일 태봉국 철원성 포정전에서 고려의 건국을 선포합니다. 이 과정에서 힘이 되어준 건 두운점 이후의 해상 세력들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고구려계인 왕건은 정치적 역량이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라서 신라나 후백제 유민들을 감싸 안았고 발해 유민들도 대거 받아들였으며 각지의 유력 호족들과도 세력을 연대했는데, 그 연대 방법의 하나가 그들의 딸이나 누이를 왕후나 후궁으로 받아들이는 혼인 정책이었어요. 그 결과 왕건의 부인은 모두 29명에 달했다고 그래요. 이후 개방적이고 자주적이며 진취적이었던 고려는 위화도 회군을 한 이성계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1392년까지 474년간을 존속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